칠흑 같은 어둠 속 붉은 횃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전 재산을 불 속에 던져 넣은 미친 여인이 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거대한 모닥불 앞. 멍석에 말린 사람이 불길 속으로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멍석 밖으로 핏기 없는 창백한 손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와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뭐 하느냐? 어서 던져라! 저 재수 없는 송장을 태워버려야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 어서 불 질러! 장정들이 멍석을 들어 불길 속으로 던지려는 찰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불길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멈추시오. 사람이야, 산 사람이라고. 저 과부년이 돌았나? 비키지 못해? 너도 같이 타 죽고 싶으냐? 내 쌀 가져가시오. 광에 있는 쌀새 가마니 내 목숨 줄인 쌀을 다 줄 테니 제발 이 사람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쌀새 가만이면 1년을 먹고 사는 돈인데 밤마다 얼마나 사내가 그리웠으면 다 죽어가는 송장을 돈 주고 산단 말인가? 모두가 혀를 찼습니다. 남자의 환장에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들리지 않는 듯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산다. 도대체 이 과부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남자를 구했을까요? 단순한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과부와 노비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기막힌 그날 밤 이야기.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을 향해 황금 돼지의 기운을 날려드리겠사옵니다. 조선 팔도 장사치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봐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썩어가는 송장을 주워다가 천하를 얻은 바보 같은 과부 여인이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 한 채. 비단 옷을 입은 30대 후반의 미남자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놓고 한 여인의 발을 정성스레 씻겨주고 있지요. 여인은 40대 초반의 정경부인 차림으로 그 남자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똥개도 냄새를 맡고 도망갈 역병이 든 노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흉물을 자신의 목숨 줄인 전 재산 쌀새 가마니와 맞바꾼 바보 같은 과부. 당시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침을 뱉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욕을 해댔지요. 아이고, 저 과부년이 밤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송장이라도 끌어안고 뒹굴고 싶은 게지. 독하다 독해. 아주 남자의 굶주렸어. 모두가 미쳤다고 더러운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날의 선택. 하지만 10년 뒤 과부가 쌀새 가만히 주고 산 그 썩은 송장이 그녀에게 안겨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썩은내 진동하던 멍석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숙종제위 시절 경기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장터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마을 공터에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역겨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코를 막고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바닥에는 멍석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멍석 틈으로는 누런 고름과 핏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검게 적시고 있었지요. 그때 지팡이로 멍석을 쿡쿡 찌르던 최참봉이 아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잉, 쯧쯧!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구나! 진동을 해! 야, 이놈들아! 뭐 하느냐? 아직도 기름을 안 부었어? 재수 온 붓기 전에 당장 태워버려야지! 코 떨어지겠다! 그러자 기름통을 든 마을 장정이 주춤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참봉 어르신, 그래도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요. 방금 발가락이 움직이는 걸 제가 봤구먼요. 단 사람을 태우는 건 좀. 그 말에 최참봉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침을 튀겼습니다. 시끄럽다! 숨이 붙어 있으면 다 사람이야? 저게 사람 꼴이냐? 저 아랫마을 김부잔에서도 포기하고 내다 버린 놈이야!
온몸에 역병이 돌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저거 놔뒀다가 우리 마을에 역병이라도 돌면 내 놈이 책임질 게야? 최참봉의 서슬 퍼런 호통에 장정들이 쭈뼛쭈뼛 멍석 위로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멍석 안에서 가늘고 쉰 목소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새어나왔습니다. 사살려 주시오. 물 좀. 그 목소리에 기겁한 안악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말한다.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라. 빨리 태워요. 냄새나서 못 살겠네, 정말. 최참봉도 덩달아 소리쳤죠. 들었지? 저주받은 놈이다. 당장 불 당겨라. 어서! 장정이 횃불을 멍석 가까이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산채로 타 죽게 생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급하고 앙칼진 고함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당장 멈추시오. 인파를 헤치고 뛰어들어 멍석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마을 어기 오두막에 홀로 사는 박씨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횃불을 든 장정의 팔을 거칠게 쳐내고 기름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멍석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섰습니다. 최참봉은 그런 박씨 부인을 음흉하게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라, 이게 누구신가? 남편 잡아먹고 혼자 사는 박씨 과부 아니냐? 아니, 과부 댁이 여긴 웬일이야? 재수 없게. 저리 비켜. 하지만 박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사람입니다. 짐승도 아니고 산 사람을 어찌 산채로 태운단 말입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최참봉은 기가 막히다는 듯 껄껄 웃어댔습니다. 치료? 으아! 야, 다들 들었냐? 이 여자가 아주 헛소리를 하는구나. 김부자네도 포기하고 내다 버린 걸 누가 치료할 건데? 돈 한 푼 없는 내년이? 그러더니 최참봉은 박씨 부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더러운 입담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과부 댁이 밤마다 적적해서 그러느냐? 오죽 산의 맛이 그리웠으면 저런 썩어가는 송장이라도 안방에 드리고 싶은 게야? 응? 아주 몸이 달았구만 달았어.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마저 와 웃으며 거들었지요.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소방질이라도 하고 싶은가 봐. 더러워라. 쏟아지는 모욕에 박씨 부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오. 사람 목숨을 두고 농짓거리가 하고 싶으시오? 박씨 부인은 쏟아지는 조롱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멍석 틈 사이로 보이는 노비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서슬퍼런 원망과 도끼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 전 재산을 내놓겠소. 뭐? 전 재산? 최참봉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소. 올가을에 수확한 쌀새 가마니 내 겨우내 먹고 살 식량 전부를 참봉 어른께 드릴 테니 저 사람을 내게 파시오. 지금 당장. 순간 장터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쌀새 가마니는 박씨 같은 빈농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큰 재산이었으니까요. 최참봉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뭐라? 쌀새 가마니? 저 다 썩어서 고름 나오는 고깃덩어리 하나에 쌀새 가마니를 주겠다고? 옆에 있던 안악들도 미쳤다며 수근거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나 봐? 으이그 저 과부가 정말 사내 놈 맛보려고 미쳤네. 미쳤어? 그 쌀이면 겨울을 나는데 사내 놈 하나 때문에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하지만 박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내 굶어 죽든 말든 내 소관이오. 어르신 싫으시오? 싫으면 그냥 태우시고 나는 쌀새 가만히 굳히겠소. 그제야 최참봉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땡 잡았구나. 좋다. 내년이 정 원한다면야. 대신
쌀값은 지금 당장 치러야 한다. 외상은 없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오두막이 있는 산비탈을 향해 치마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광 한 구석에 고이 모셔둔 쌀가마니를 꺼냈는데 지난 가을 남의 집밭일을 해주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받은 품삯이었습니다. 겨우내 굶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박씨 부인은 그 생명줄을 제 손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도 들기 힘든 쌀가마니를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악을 쓰며 끌어냈습니다. 지게에 쌀가마니를 얹으려다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고 손톱이 뒤집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쌀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다시 장터로 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세 번을 오르내리며 기어이 쌀새 가마니를 최참봉 앞에 쌓아 올렸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소. 약속한 쌀새 가마니 한 톨도 빠짐없이 가져왔소. 이제 됐소? 최참봉은 놀란 눈으로 꼬챙이를 꺼내 쌀가마니를 푹 찔러 보았습니다. 하얀 쌀알이 쏟아져 나오자 그는 쌀알을 집어먹어보며 탐욕스럽게 웃어댔습니다. 크하하, 맛도 좋네 좋아. 야, 이 과부년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좋다. 내 평생 이런 호구 장사는 처음이다만 싫다 할 이유가 없지. 여봐라, 당장 이 쌀 우리 집 곳간으로 옮겨라. 쌀 한 톨도 흘리지 말고. 최참봉의 머슴들이 신이 나서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멀어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멍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멍석. 박씨 부인은 주저없이 그 더러운 멍석을 풀어헤쳤습니다. 드디어 멍석 안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옷은 고름에 젖어 살가죽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요. 그 끔찍한 몰골을 본 마을 안악들은 비명을 지르며 코를 막고 도망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참봉이 낄낄거리며 말했지요. 어이 과부택, 거래는 끝났다. 반품은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좋다고 샀으니 죽어서 송장이 되든 귀신이 되든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내 집 마당에 냄새 피우지 말고 얼른 치워. 박씨 부인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등에 업고 갈 테니. 박씨 부인은 주저앉아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 가냘픈 등에 자신보다 덩치가 큰 병든 사내를 업으려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내를 업고 일어서자 사내의 입에서 검붉은 핏물이 울컥 쏟아져 나와 박씨 부인의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따뜻하고 끈적한 피, 비릿한 냄새.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내동댕이 쳤겠지만 박씨 부인은 오히려 사내의 다리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제발. 내가 쌀새 가만이나 줬으니 당신 목숨값은 이제 내 것이오. 내 허락 없이는 못 죽소. 알겠소? 그렇게 박씨 부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최참봉과 마을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에 업힌 사내의 희미한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양 전체를 뒤흔들게 될 기막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참 뒤 박씨 부인이 사내를 업고 끙끙대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뒤였는데 그녀는 사내를 안방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눕히는 순간에도 사내의 몸에서는 역겨운 고름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여 좁은 방 안이 금세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사내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본 박씨 부인은 그만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지요. 장터의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볼 때보다 상태는 훨씬 심각했는데 등과 엉덩이는 멍석에 쓸려 살가죽이 듬성듬성 벗겨져 있었고 역병이 번진 종아리는 퉁퉁 부어올라 검붉은 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지경이 되도록.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데우고 깨끗한 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꼬박 새워 사내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에 눌어붙은 옷감을 떼어낼 때마다 사내는 고통에 겨워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끄아! 참으시오. 이걸 떼어내야 살 수 있소. 제발 좀 참으시오. 박 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썩은 살점을 도려내고 고름이 차오른 환부를 손으로 직접 짜냈는데 누런 고름이 팍 하고 터져 박 씨 부인의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당장 구역질을 하며 도망쳤을 광경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열은 불덩이처럼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밤새 찬물을 길어다 사내의 이마를 식히고 자신의 피 같은 쌀을 한 줌 꺼내 묽은 미음을 쑤었습니다. 입을 벌릴 힘조차 없는 사내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흘려 넣었습니다. 삼키시오. 제발 삼키시오. 쌀새 가마니짜리 목숨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사오. 그녀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쌀새 가마니의 원한이 사무쳐서였을까요? 살 밤낮을 사경을 헤매던 사내의 숨소리가 아주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고 박 씨 부인의 집살독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전 재산을 털어 사내를 샀으니 당장 그녀가 먹을 끼니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결국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칡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왔는데 그것을 삶은 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지요. 하지만 정작 귀한 흰쌀 미음은 오로지 사내의 몫이었습니다. 자신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빚을 내어 산 사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깎아먹이는 꼴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 부엌아궁이 앞에서 실신하기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솥단지 안에 물은 다 졸아붙어 있었고 허기진 배는 등가죽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빈쌀독을 긁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미쳤지. 내가 미쳤지. 저 송장 하나 살리겠다고 내 명주를 끊는구나. 그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 숭고한 희생정신이고 뭐고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멍석에 말려있던 저 사내를 다시 내다 버릴까 하는 생각도 수십 번 들었지요. 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가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사내의 얼굴을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을 닮은 듯한 맑은 이마,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 죽지만 마라. 제발 죽지만 마라. 박 씨 부인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톱이 다 깨지고 손가락 마디가 터지도록 흙을 파헤쳐 채극했습니다. 동네 개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풀뿌리를 씹으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 씨 부인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거드름 피우는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흠, 과부댁 안에 있는가? 최참봉이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눈은 박 씨 부인의 헬쑥해진 얼굴과 허름한 옥매무새를 음흉하게 훑어내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꼴이 이게 뭔가? 얼굴이 반쪽이 됐구먼. 그 쌀 새 가만히 주고 산 기둥 서방은 아직 살아있는가? 박 씨 부인은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참봉 어르신이 걱정 안 해주셔도 잘 살리고 있으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최참봉은 껄껄 웃으며 박 씨 부인 곁으로 다가와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독한 여편네. 쌀뚝이 빈 거 내가 다 안다. 굴뚝에 연기 안 난 지가 며칠째야? 이러다 그 병자 놈보다 자네가 먼저 굶어 죽겠어. 최참봉은 품에서 주먹만한 쌀밥 덩어리가 싼 종이를 꺼내 흔들었는데 고소한 밥 냄새가 코를 찌르자 며칠을 굶은 박 씨 부인의 배에서 저절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수치스러움에 박 씨 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최참봉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고 싶지 않나?
내 자네 사정이 딱해서 하는 말인데 그 썩은 놈 내다 버리고 오늘 밤 내 방으로 오게. 박 씨 부인이 흠칫 놀라 최참봉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내 셋째 접실 자리가 비어있지 않은가? 자네처럼 엉덩이 시하고 생활력 강한 여자가 딱이지. 내 첩으로 들어오면 이 쌀밥 매일 배 터지게 먹게 해주지. 쌀 3가마니? 30가마니도 줄 수 있어. 어떤가? 송장 수발 드는 것보단 낫지 않나? 최참봉은 박 씨 부인의 가슴께를 덥석 잡고 주물럭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최참봉의 뺨을 후려쳤지요. 짝!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굶어 죽어 귀신이 될지언정 내 놈 첩으로는 안 간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따귀를 맞은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박 씨 부인이 다듬어 놓은 약초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런 천한 년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감히 양반의 뺨을 쳐!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 썩은 놈 끌어안고 굶어 뒤지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최참봉은 바닥에 뱉어버린 침을 밟아 뭉개고는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엎어진 바구니와 흙투성이가 된 약초들만 나뒹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씨 부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헬쑥한 얼굴의 사내가 문설주를 잡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열흘 넘게 의식 없이 누워있던 노비, 이생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오려 했습니다. 아니, 정신이 드시오? 움직이면 안 돼요. 박 씨 부인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박 씨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엎어진 약초 바구니와 박 씨 부인의 퉁퉁 부르튼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최참봉이 했던 말들을 방 안에서 어렴풋이 모두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아, 내가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왜 이러시오? 들어가서 누우시오. 이생은 고개를 저으며 박 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부인,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런 모욕을 당하면서, 전 재산을 날리면서, 왜 하필 저 같은 놈을 살리셨단 말입니까? 살 사람은 살아야지. 쌀새 가마니가 아까워서라도 살려야겠소. 차라리 죽게 놔두시지. 제가 죽었으면 부인이 저 놈의 첩으로 갈 일도 없고, 굶을 일도 없었을 텐데. 저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양반님들 발밑에 굴러다니는 개만도 못한 놈이란 말입니다. 이생은 울부짖으며 옆에 있던 낫을 집어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 부인이 기겁을 하며 낫을 빼서 던져버리고는 이생의 뺨을 힘껏 때리며 울부짖었지요. 짝! 정신 차려. 죽긴 왜 죽어? 내 목숨은 이제 내 거야. 내가 샀어. 내 허락 없이는 못 죽어. 박 씨 부인은 이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 살아서 갚아. 내 쌀새 가마니, 내 굶주림, 내가 당한 모욕 다 갚으란 말이야. 죽어서 도망칠 생각 말고 살아서 보란 듯이 갚아내. 그 서리빨 같은 호통의 이생은 멍하니 박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처절한 생명력. 그것이 꺼져가던 이생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생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박 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맹세했습니다.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니,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부인의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승사자 멱살을 잡고서라도 살아남아 부인을 천하에서 제일 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오두막.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쌀새 가마니보다 더 귀하고 단단한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이생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 씨 부인의 오두막에는 기이한 변화가 생겼는데 뼈만 앙상했던 이생의 몸에 살이 붓고 거무튀튀하던 얼굴에 귀티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생은 낮에는 여느 머슴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삭바느질을 하는 동안 이생은 산에서 캐온 이름 모를 약초들을 분류하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구해온 낡은 의서를 달빛에 비추어 밤새 읽고 또 읽었지요. 박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글을 읽을 줄 아시오? 그게 다 무슨 풀이오? 이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쓸모가 있는 것들입니다, 부인. 언젠가 이 풀들이 쌀 새가마니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생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집 머슴놈, 눈빛이 영 음침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낮에 보니까 독사를 맨손으로 잡아서 독을 빼고 있더라니까. 아주 독종이야. 최참봉도 가끔 지나가다 이생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흥, 썩은 송장이 이제 밥그릇은 비우는구나. 그래봤자 노비 놈이지. 평생 과부 치맛자락이나 잡고 살아라. 이생은 최참봉의 조롱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여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소리가 최참봉네 기와집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끔쪽 같은 내 아들. 누가 의원 좀 불러라, 사람 살려. 최참봉의 목소리였습니다. 늦둥이로 얻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오대독자, 아들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는 눈이 뒤집히고 온몸이 파랗게 질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마을 의원이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아이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급살입니다. 이미 도끼가 심장까지 퍼져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뭐라? 이 돌팔이 놈이! 내가 내 놈한테 가져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최참봉은 의원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렸지만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최참봉 집 담장 너머로 구경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평소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천벌을 받는 게지. 오대독자가 저리 가면 최참봉대도 끊기겠네.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최참봉은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누구 없느냐. 내 아들만 살리면 내 집문서라도 주겠.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약속 정말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으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이생이 서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최참봉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과부집 그 송장놈 아니냐?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생은 뚜벅뚜벅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하인들이 막으려 했지만 이생의 눈빛에 서린 기백에 눌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개 아드님, 급살이 아니라 사교뱀에게 물림으로 인한 독입니다. 낮에 산에서 놀다 이름 모를 독사에게 물렸을 겁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식경 안에 죽습니다. 뭐라? 최참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도 모르는 병명을 이 천한 노비놈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놈! 내 놈이 의원이라도 된다는 게냐? 썩은 송장 주제에 어디서 수작이야? 여봐라! 당장 멍석 말아라!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이생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지금 날 내쫓으면 당신 아들은 칠공에서 피를 쏟으며 죽을 것이오. 그래도 좋다면 날 끌어내시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최참봉마저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숨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요. 좋다. 내 놈이 한번 봐라. 허나, 만약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 놈 목을 칠 것이다. 알겠느냐? 이생은 대답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온 박씨 부인이 사색이 되어 이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생, 미쳤소? 저 작자가 어떤 인간인데 실패하면 우린 다 죽소. 이생은 박씨 부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쌀새 가마니. 오늘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겠습니다. 저만 믿으시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죠. 이생은 아이의 옷을 걷어 올리고 명치 끝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오른쪽 발목 뒤편에 희미한 뱀 이빨 자국 2개가 드러났습니다. 역시 이생은 품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크고 작은 은침 수십 개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허, 침술? 독이 퍼졌는데 침으로 뭘 한단 말이냐? 무식한 놈. 이생은 무시하고 가장 긴 장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이의 명치와 정수리, 그리고 발목 혈자리에 순식간에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보는 이들의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가 미세하게 꿈틀거리자 이생은 마지막으로 품에서 말린 보라색 약초 가루를 꺼내 아이의 입에 털어넣고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그 순간 아이가 쿨럭 하고 기침을 하더니 입에서 검은 피 한 사발을 토해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참봉은 기절초풍을 하며 주저앉아 울먹였지요. 죽은 거냐? 내 아들이 죽었어? 하지만 이생은 침착하게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끼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숨을 쉴 것입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검은 피를 토해낸 아이의 얼굴색이 거짓말처럼 하얗게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가쁘던 숨소리도 편안해졌습니다. 아이가 눈을 스르르 뜨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목이 말라요.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 속신이의 솜씨였지요.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살았어. 송장이 도련님을 살렸어. 저 솜씨 좀 봐. 보통 내기가 아니야. 최참봉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생을 바라보았지요. 방금 전까지 송장놈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그 사내가 지금은 저승사자를 물리친 산신령처럼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생은 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최참봉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속 기억하십니까? 최참봉은 화들짝 놀라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존심이고 양반 체면이고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내 집안을 살렸어. 그래, 뭘 주면 되겠나? 쌀, 돈, 아니면 집문서라도? 이생은 최참봉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떨고 있는 박씨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집문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 박씨 부인이 댁에게 바쳤던 쌀 3가마니 그거 돌려주십시오. 아, 알겠네. 당장 돌려줌세. 쌀 10가마니, 아니 100가마니라도 주겠네. 그리고 하나 더. 이생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앞으로 박씨 부인을 마주치면 머리를 조아리고 마님이라 부르십시오. 만약 또다시 과부라고 무시하거나 하대했다간 그때는 내가 살려낸 당신 아들의 목숨을 내 손으로 다시 거두러 올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최참봉은 이생의 서슬 퍼런 협박에 오줌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는 넙죽 절을 하며 대답했지요. 그렇고 말고 박씨 마님은 내 은인이시지. 내 평생 마님으로 모시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니, 선생님. 이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고 마당에 있던 박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생은 그런 박씨 부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마님. 쌀 찾으러 가셔야지요. 박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썩은 송장인 줄 알고 업어왔던 사내가 이제는 태산보다 더 든든한 거목이 되어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생의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바다까지 퍼져나가게 되고 곧이어 궁궐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최참봉 아들을 살려낸 뒤 이생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귀신 의원이 있다더라. 짐 한 방이면 안전뱅이도 벌떡 일어난다더라.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도성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오두막 앞마당에 웬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는데 나가보니 붉은 관복을 입은 금부도사와 포졸 수십 명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몰려들었고 최참봉은 이때다 싶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저 놈이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내가 저 놈한테 머리를 조아린 게 분했는데 잘됐다. 최참봉이 금부도사 앞으로 나서며 이죽거렸습니다. 나리, 저 오두막에 숨어있는 놈을 잡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도망 노비놈입니다요. 그런데 금부도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최참봉을 본체만 채하더니 오두막을 향해 넙죽 절을 올리는 겁니다. 내의원 수석 이생 어르신 계십니까? 어명을 받들고 모시러 왔습니다. 뭐? 어명! 최참봉과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이생이 덤덤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는데 박씨 부인은 벌벌 떨며 그의 뒤에 숨어 있었지요. 금부도사가 이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장 입궐하셔야겠습니다. 숙빈 마마의 병세가 다시 도지셨습니다. 지금 마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천하의 오직 어르신뿐입니다. 사실 이생은 3년 전 내의원 최고의 명이었습니다. 당시 왕이 가장 총애하던 후궁, 숙빈 마마가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문제는 병이 난 부위가 아주 고약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인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 주먹만한 종기가 났던 겁니다. 다른 의원들은 감히 왕의 여자의 은밀한 곳을 볼 엄두도 못 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생은 달랐습니다. 사람 목숨이 예법보다 중하다. 그는 왕에게 간청하여 허락을 구하고 숙빈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그 은밀한 부위에 칼을 댔습니다. 그리고 고름을 짜내어 숙빈을 살려냈지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숙빈을 시기하던 다른 후궁들과 간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겁니다. 감히 천한 사내놈이 왕의 여자의 속살을 더듬었다. 치료를 핑계로 옥체에 흠집을 내고 음심을 품었다. 결국 이생은 억울하게 파직당하고 곤장백대를 맞은 뒤 노비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숙빈의 병이 재발했고 이생을 내쫓은 다른 의원들이 손도 못 쓰고 있으니 왕이 다시 이생을 찾게 된 것이지요. 이생은 금부도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몸으로 쫓겨난 놈이오. 다시는 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 맹세했소. 그때 금부도사가 땅에 머리를 박으며 외쳤지요. 전하께서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한 번만 더 의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뒤에 서 있던 박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부도사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소. 가겠소. 단 조건이 하나 있소. 나뿐만 아니라 저기 계신 박씨 부인도 함께 모셔가야겠소.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최참봉이란 자도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시오. 그렇게 이생과 박씨 부인 그리고 굴비처럼 엮인 최참봉은 한양 궁궐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생은 곧바로 숙빈의 처소로 들어가 다시 한번 신들린 의술로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며칠 뒤 편전에서 왕이 이생을 불렀는데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이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너의 충심을 의심하고 간신들의 말에 휘둘려 너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숙빈이 너 아니면 죽을 뻔하였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느냐?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내 이원, 제조 자리를 주야. 모든 신하가 숨을 죽이고 이생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생이 뜬금없이 옆에 엎드려 있는 박씨 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하, 소신은 벼슬 따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여인, 박씨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함이라니? 소신이 역경에 걸려 멍석에 말려 태워 죽게 생겼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인 쌀 3가마니를 내고 저를 샀습니다. 자신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썩어가는 저를 업어다 똥오줌을 받아내며 살려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전하를 뵙고 숙빈 마마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여인의 쌀 3가마니 덕분입니다. 이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보 과부라 손가락질하고 남자의 굶주려 송장을 샀다고 모욕했습니다. 전하, 부디 이 여인의 쌀 3가마니를 조선의 법도로 갚아주십시오. 왕은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으로 장하도다. 쌀 3가마니로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의 국모 숙비를 살렸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조선 최고의 현모양처가 아니겠느냐. 왕은 즉시 교지를 내렸습니다. 여봐라! 박씨 부인에게 정경 부인의 자기를 내리고 쌀 3가마니의 1000배인 쌀 3000석과 비단 500필 그리고 한양의 99칸 기와집을 하사하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박씨 부인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바보 과부라 놀림받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러더니 왕의 시선이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최참봉에게 향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생이 차갑게 고해 바쳤습니다. 전하, 저자는 박씨 부인이 저를 살릴 때 역병 환자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부인에게 첩으로 들어오라며 희롱을 일삼던 자입니다. 또한 제가 의원인 줄 모르고 썩은 송장이라 부르며 멸시했던 자입니다. 왕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무엇이라? 감히 나의 의원을 송장 취급하고 정경 부인을 희롱해?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메어 곤장 100개를 메우 쳐라. 그리고 그 집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라. 전하,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나 죽네. 최참봉은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곤장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한 결말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뒤 모든 상을 받고 나오는 길, 궁궐 앞마당. 박씨 부인은 화려한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한지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생이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아니, 이제 정경 부인 마님. 이생, 아니 영감. 이게 다 꿈만 같소. 꿈이 아닙니다. 부인이 쌀 3가마니로 심은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운 겁니다. 이생은 박씨 부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옛날 박씨 부인이 쌀을 사기 위해 팔았던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이생이 몰래 되찾아 두었던 것이지요. 부인, 쌀 빚은 다 갚았으나 제 목숨 빚은 아직 남았습니다. 평생, 아주 평생 부인 곁에서 그 빚을 갚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생의 품에 안겼지요. 바보 과부라 놀림받던 여인과 썩은 송장이라 버림받았던 사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불쌍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면 언젠가 하늘이 그 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준다는 옛말.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싶으시다면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